영필름하고는 그 전에 김산의 아리랑, 송 오브 아리랑을 영화화하는 그 작업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어서 그때 김산 관련 자료를 많이 모아둔 거, 그것도 사실은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어제 아침에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뭐 그 얘기, 그때 영화 하시는 분들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저도 역사 공부를 많이 했죠. 이 문헌사학자로 이제 보통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 문헌사학이라고 해서 이제 사료가 남아있는 그걸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물 연구, 뭐 역사학자들도 인물 연구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영화 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화 보다가 무릎을 치는 게, 야, 저거를 내가 설명하려면은 한 10분, 15분은 열심히 거품을 물고 떠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영화에서는 한 2, 3초, 1, 2초 정도에 딱 한두 컷으로 그냥 분위기로 그 얘기들을 다 해버리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주 깊이 있는 캐릭터에 대한 분석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하는 걸 그 영화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리랑은 결국 영화로 아직 못 나왔습니다. 뭐 이은 감독하고도 얘기했는데 포기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모여보자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처음 모였었던 게 거의 20년 전이에요. 2000년도에 모였으니까 올해가 2019년도니까 햇소로는 20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지영 감독께서 메가폰을 잡는 걸로 하셨는데, 이제 뭐 정 감독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래도 여전히 열정을 갖고 계시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포기한 건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리랑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리랑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산의 못 다본 아리랑. 김산이 안타깝게 죽었죠. 죽는 바람에 그 아리랑을 끝내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꾸준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한 100만 부 가까이 팔렸다고 하나요? 정확한 판매 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에 출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여기 이제 뭐 수리곡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영화 만들려는 시도는 뭐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우리 이은 감독, 정재영 감독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뭐 이장호 감독, 배창호 감독 등등 한국 영화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걸 못했는데, 이게 원본입니다. 송 오브 아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책을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표지가 커버가 있는 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구입을 한 거, 아마 영화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책이 없어져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김산이라는 영어 이름은 금강산에서 따온 겁니다. 금강산에서 따왔고, 리밀즈라는 야성이 있죠. 이게 그 김산의 사진이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길고, 그리고 이게 리밀즈입니다. 리밀즈는 중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그 중국 혁명을 전 세계에 소개한 그 레드 스타 오버 차이나라는 또 아주 그 고전적인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입니다.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인데, 그 중국 혁명에 대해서도 많은 취재를 했지만 중국 혁명에 대해서 쓰지 않고 이 김산에 대해서 썼습니다. 거기에는 뭐 좀 일화라면 일화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 책이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책도 잘 썼고, 지금까지도 중국 혁명에 대한 대표적인 고전으로 남아있는 책인데,
아무리 리메일즈가 중국 혁명에 대해서 잘 써도 그 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혁명의 주역인 마오쩌둥을 다뤘고,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다시 다룰 수 없으니까 주덕을 다루든 주울레를 다루든 아니면 다른 혁명가들을 다루더라도 역시 중국 혁명 하면은 최고가 모택동이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다룬 책이 이미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리메일즈가 아마 약간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리메일즈가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이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중국 혁명가들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28명을 다 인터뷰했는데 이 리메일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는 이 김산이라는 조선 청년이었어요.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잘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국을 3개나 가진 사람. 어찌 보면 하나도 없죠. 자기 조국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일본인이에요. 일본 제국의 식민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뭐 내면적으로는 조선 사람이죠. 그리고 중국 혁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조국이 있어요. 소련. 그러니까 조국이 4개죠. 하나만 가져도 버거운데 4개나 가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변방에서 보내는 편지 뭐 그런 것도 쓰시고 그러는데, 변방에 있다는 게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보여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참 중국 혁명의 주역들 같은 뭐 수호지에 나오는 그 영웅들을 다 인터뷰한 셈인데 거기서 들어볼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김산으로 방향을 돌렸죠. 그래서 이 김산과 그 리메일즈가 아주 깊은 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고 그 결과물이 바로 송 오브 아리랑이었습니다. 송 오브 아리랑. 아리랑은 우리 영화계에서는 뭐 전설이든 나온 지, 근데 아리랑 작품이 안 남아있죠, 필름이. 내가 어렸을 땐 말이죠. 그 밀짚 모자를 만들어서, 밀짚 모자를 쓰는 건 좋은데, 거기다 뭘 했냐면은, 이 모자,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둘레에다가 테두리를 하는데, 그걸 필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커피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커피 드셔가면서 하시고요. 네. 그걸 만들 때 그렇게 필름을 잘라서 썼기 때문에 그 필름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안타까운 거는 고서들, 한적 고서들, 우리 그 한지는 그 풀어서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그 물에다가 녹여갖고 그 당나무 그 재질로 다시 화선지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적 구럼이 관찰 그런 귀중한 재료들이 다 또 그 녹여서 재생 화선지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 나온 뒤에 아리랑도 필름이 안 남아 있어요. 그 일본의 한 벌이 개인 소장자가 갖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 집이 못 찾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자료를 많이 모았었기 때문에 하나 찾으려면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일로 이사 오면서 좀 공간을 넓혀서 책꽂이에다가 좀 꽂아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그전에는 여기저기 섞여 있었으니까 저도 하나가 어디 가면은 못 찾는데, 아마 그분도 이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하여튼, 그대게라도 보존이 돼 있기를 바랍니다. 김산의 아리랑을 갖고, 했는데,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참 기막힌 노래죠. 우리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은, 통일국가의 국가로 쓰자. 왜냐면은, 북쪽에서는 애국가 안 받아들일 것이고, 남쪽에서는 또 북쪽의 국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애국가는 또 남쪽에서도 그 작사자, 작곡자가 다 친일을 했기 때문에, 윤치호나 안익태나, 거기에 또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진다면은, 서로 국가를
그 국가를 그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리랑이죠. 아마 아리랑을 그대로 쓰든지 아리랑을 좀 변주해갖고 그 만들든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나원규의 아리랑이 그 당시에 민족의 비원을 담은 영화였었죠. 그 김산이 태어나던 무렵, 김산이 1905년생이죠. 1905년생이라서 이제 그 무렵이 바로 일사늑약이 맺어지고 의병들이 이제 저렇게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런 걸 이제 듣고 보고 하면서 자랐,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자랐고, 김산이 또 이제 의병이 사용되는 건데, 우리 조선이 망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저 건물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양옆에 나무들이 그 남아 있어갖고 저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지금은 남산 유스 호스텔이죠. 그 뒤가 중앙정보부가, 남산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자리인데, 바로 뒤입니다. 근데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조선이 망한 곳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을사늑약, 그 을사년의 조약을 어디서 체결했느냐, 강제로 체결했느냐면 되게 다 아세요. 중명전. 지금은 덕수궁 바깥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덕수궁 아니었습니다. 중명전에서 억지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거 다 아는데, 강제병합조약, 흔히 한일합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일합방 조약을 어디서 찍었냐 하면은 역사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어봐. 그거 어디서 찍었지? 요새는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여러 명이 떠들고 다녀서 알려졌습니다만 대개들 몰랐어요. 근데 바로 저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건물이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은 저기가 중앙정보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됐었죠. 중앙정보부가 처음 들어설 때만 해도 저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저걸 뭐 리모델링을 한다, 총리 공간으로 짓는다, 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지금 언제 어떻게 헐렸는지 기록도 안 남아 있어요. 저희가 어떤 집이냐면 통감의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통감이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조선총독이 살았죠. 근데 저 목조 건물인데, 목조 2층 건물인데, 저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한 40년 넘어갖고, 낡게 되니까, 그리고 비도 새고 그렇게 되니까, 저기 더 못 살겠다 해서 부지를 잡은 게 바로 경복궁 뒤에 경무대 자리. 옛날 과거 시험도 보고, 군사훈련도 하고 하던 그런 자리인데, 그 경무대 자리에 집을 지었죠. 그게 지금의 청와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16 후에, 4.19 후에 그 이름을,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꿨죠. 집을 다시 지면서. 그렇게 됐고, 거기에 이제 뭐 계속 사람들이 눌러 사는데, 경무대 터가 굉장히 세인가 봐요. 터가 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들었던 분들이 뒤가 안 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았는데, 하여튼 그 총독이 살던 곳이에요. 통감이 살던 곳. 자, 그런데 조선이 망하는데도 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법도가 있다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리 사대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조선의 선비들이 제사 지내줬잖아요. 또 대보단도 만들고 만동묘도 만들고 해서 죽고 난 다음에 한 300년을 제사를 계속 지내줬는데, 만약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뭐 청나라에 항복했다든지 농민군에 항복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식솔들을 다 죽이고 욕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리고 본인은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자금성 뒷산에 올라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민둥산인데 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 하나를 꽂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가 목매단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명나라가 그렇게 망하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그래도 마지막 황제한테 뭐 의랄까 그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거에 대한 은혜, 뭐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비판은 뭐 사대주의를 비판할 건 뭐 하더라도, 그래도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좀 안타깝게 그리고 대의 명분을 지켜가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조선은 어때요? 참 이게 참 이 조선이 망한 걸 얘기할 때 슬퍼요. 저 테이블. 저게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사진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그 총독이 경무대 지어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저를 시정기념관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치를 잘했다는 그 기념관으로. 그러니까 합방, 강제 병합을 시킨 그 장소를 그 기념관으로 만들었죠. 조선이 저 테이블 위에서 망했습니다. 500년 된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야금야금 침략해 들어와서 군대를 을사늑약을 맺고 군대 해산시키고 의병들은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다 패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룰루랄라 저 테이블에서 도장 찍었어요. 무슨 회사 합병합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거 계획서 작성해요? 500년 된 나라가 도장 찍어서 망한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긴 사진을 안 넣었네. 그 뒤쪽에 아마 있을 텐데 뭐 궁이나 또 뭐죠? 그 더킹 투 하츠 또 마이 프린세스 최근에는 황후의 품격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이 확실히 보존됐다면 하는 가정하에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죠.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 경복궁 덕수궁 가면 하루에 2번씩 수문장 교대식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문장 뭐 계급이 높지 않습니다. 수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공주나 왕자가 나와서 손 한 번 이렇게 쓱 흔들어 주고 가면은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왜 500년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일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왜 겨우 36년 나라 뺏겼었던 건데 왜 저 조선을 부활하자, 조선 왕실을 부활하자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서 무슨 일 있어, 내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슨 일 있으면 뭐 가령 예컨대 호주제 뭐 폐지냐 뭐냐 이제 이런 거 논쟁이 있으면 어디서 갓쓴 도포 입은 노인네들이 쫙 몰려나와서 뭐 암탉이울면 지방이 망한다 저거 이제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했잖아요. 그런 유인들 그 굉장히 세력이 강하게 남아있었죠. 그런데 왜 조선 왕조를 부활하자 하는 얘기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을까요? 나라가 망할 때 더럽게 망해서 그래요. 예컨대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그렇게 죽듯이 고종 황제가 그런 그 식의 결단을 보여줬었다면 조선을 부활하자 하는 얘기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왕실이 망할 때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황실 수비대가 끝까지 싸우다가 최후의 일인까지 전사했어요. 일본 놈들이 들어오는데 고종 황제가 딱 버티고 서서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데 감히 쳐들어오냐 하고 호통을 치다가 끌려가셨다면 또는 500년 된 왕조가 내내 망하는구나 하고 목매다가 돌아가셨다면 또는 벽에다가 머리를 찌우시면서 500년 된 왕조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비통해 하시다가 일본 놈들에게 끌려가셨다면 지금 덕수궁에 가면은 여기가 고종 황제가 머리 박으신 곳 이렇게 비통해 하다가 끌려가신 곳 아마 그 지금 사진 찍는 포인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헤이그 밀사들이 가서 그게 발칵 뒤집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나의 충실한 신하다. 충직한 신하다. 저들이 말하는 게 바로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겁도 났겠죠, 물론. 뭐가 겁났겠습니까?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겁났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제대로 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